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1.24% 상승했고 나스닥이 2.01로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이 1.46%, 러셀도 1.50%가 상승되고 있다. 우리가 조정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차트로 말씀드릴 건데 조정이 있긴 있는데 장중에 조정이 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는 장이 끝나고 나서 조정이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장중에 있던 장중 조정 맞추고 바로바로 시장이 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장도 지금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도 초반에 일단 좀 하락했다 바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장중 조정밖에 없다. 시장이 그만큼 강하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N자가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이미 조정다운 조정은 다 거쳤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강했던 것은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브로드컴 외에는 거의다가 일단 상승폭이 상당히 많다. 엔비디아 역시도 5%, 그다음 엔비디아를 뭐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개념 아닙니다. 들고 가야 될 개념이지. 그다음 AMD 18%, 마이크론 이미 4%, 인텔 4%. 자, 거의다가 상승을 많이 했죠. 자, 그다음에 샌디스크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던 거면 약간 일단은 조정을 보였다. 오늘 장에도 소프트웨어 쪽 있죠. 그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얘들이 가려면은 팔란티가 못 가는 이유도 지금 소프트웨어가 못 가서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이쪽으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쪽에만 들어가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하락하니까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조금은 하락세가 있었죠. 그 나머지는 거의다가 일단 상승을 이끌어 갔고, 특별히 여기서 본다면 테크놀로지가 장을 이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들이 장을 이끌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러셀을 한번 보더라도 러셀도 많이 갔던 것이 역시나 세마이 컨덕터리 있죠. 이쪽 분야가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렉트릭 이쪽은 조금 쉬는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좀 잘 갔죠. 오늘 장에서 이쪽 분야가 좀 잘 가는 모양이 있었고, 자,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이렇게 소기 분야는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 마켓 프레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원재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원재료가 많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갔고, 인더스트리얼 그다음 많이 올라갔다.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것들 한 2개 종목만 일제면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올라갔다. 11개 중에서 섹터 9개가 다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힘이 상당히 강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계속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는 꺾이지 않는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8.11% 하락한 101달러 기록하고 있다.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100달러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US 오일 있죠. 크루드 오일 역시는 100달러 떨어지면서 95.12달러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종전에 대한 협상이 많이 일단은 형성되면서 거의 뭐 종전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일단 전쟁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뛰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보면 이렇게 직전 고점 7,000대 지지선 받아주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조정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조정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조정입니다. 이게 조정. 조정은 원래 N자로 이렇게 눌렸다가 하는 게 조정인데, 이렇게 눌림목 없이 이렇게 가는 것들은 힘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들. 자, 그런 가운데 있대. 원래는 이렇게 안 가죠. 좀 눌렸다가 하고, 많이 눌리는 건 이까지 눌리는데 그런 거 없이 갔다는 말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뉴스에서 이때 망한다 아니면 지금 이제 다시금 공격한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떠들었죠. 자, 결론은 그런 것들이 다 노이즈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시장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라든지 이란이 아니라는 거죠. AI가 지금 얼마만큼 가고 있느냐, 다음 세대 AI가 얼마만큼 가고 있냐를 미스터 마켓은 여기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정은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원하는 곳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은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말씀드렸던 이런 또 폭 있죠. 여기서 기똥차게 매도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못하면은 결론은 지금 여기도 매수 못하고 한참 가가지고 매수하게 되죠. 그럼 단기 고점에 물리고,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던 폭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먹은 폭이 지금 한 6% 정도 되고 있는데, 지수가 6% 웬만한 종목이 곱하기 3입니다. 그럼 20% 정도를 지금 날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일단은 계속해서 하고 팔고 할게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돈을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들고 가는 것들,
주식을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들고 가는 이유는 펀더멘탈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망가질 때 있죠. 그 망가질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하게 그렇게 빠질 때 은행이 부도가 난다든지 금융권에 문제가 된다든지 금리 인상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털고 가야 되죠. 그런 게 아닌데 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하고 똑같은 장세가 유지가 됐음에도 요번에도 똑같이 당했는데도 한 번들도 더 당하게 됐죠. 이때 오면 못 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펀더멘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구글 같은 거 잡아놓으면 바로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러니까 또 배웠으니까 또 다음에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이때 오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수십 년 동안 겪어보면 이때는 지금은 매도 관점이 아니다. 그런 거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험치가 쌓이고 하다 보면 되니까 좀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장세는 계속해서 가는 장세지 여기서 뭐 꺾였다가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간다. 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은 거지 내려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N자로 가고 있는 모양이 있고 힘이 좋다는 겁니다. 단지 일단 다우 지수는 좀 꺾이는 모양이 있죠. 좀 조정이 좀 깊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석유하고 많이 관련된 제품들이 많으니까 아마 나이키 이런 것들 다 다우죠. 자,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부터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못 갔던 다우 종목도 이제 서서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자, 중요한 건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지금 쌍봉을 치면서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제 4.4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뭐 4.5까지 거의 왔다 갔다 했던 것이 4.3까지 내려왔고, 제일 중요한 것은 30년물 금리인데, 요번에도 똑같이 30년물 금리가 5%를 터치다운 하니까, 자, 트럼프가 또 겁을 먹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협상을 들어오는 입장이 있다. 급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제 하루하루가 급하죠. 중간 선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름값이 4.5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갤런당에. 자, 그렇게 되면 가스값을 이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 등 돌려버리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5% 그다음 기름값 요것이 아무래도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입니다. 금도 조금 더 상승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금도 거의 바닥을 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뜨리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도 거의 다 바닥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골드라 카프라든지 실버 이런 것들도 거의 바닥을 치면서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든 자산들에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네프라핏 마진이죠. S&P 500의 그 평균치가 1946년부터 시작해서 평균치가 한 6.7%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이 14%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2배가 넘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마진이 좋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S&P 500의 매출의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 이거는 3월 31일 기준이고 이건 오늘 기준이죠. 자, 그만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27.4%를 예측했는데 지금 29.2%나 늘어나고 있고, 자, 아무래도 한 두 달 만에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역시도 14.8로서 12.7보다도 한 2% 정도 늘어났다. S&P 500 역시도 11.1에서 9.9니까 적어도 한 2%는 늘어나는 모양이 있었다.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2개월 만에도 매출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I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투자 등급 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의 발행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거겠죠. 저번에 팬데믹하고 비슷하게 늘리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누가 늘리느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만큼 채권의 발행을 늘려서 지금 캐펙스를 갖다가 증대시키고 있다. 캐펙스가 증대된다는 말은 매물 업체라든지 반도체 업체는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캐펙스를 늘린다는 말은 AI가 계속해서 달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요거 AI가 지금 멈추는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란의 핵협정의 진전 소식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이상 상승되고 AMD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좋은 모양이 되고 있는데, 자, 거의 뭐 종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트루소셜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란이 합의된 상황을 이해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물론 이는 큰 전제 조건일 수 있겠지만은 전설이 된 대규모 폭격은 종식될 것이다. 효과적인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개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규모 폭격은 거의 뭐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설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할 마음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루소셜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올리고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보시게 되면 다 그 선거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나타나면서 자기 선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관심이 전쟁에 있는 게 아니고 선거에 있다. 선거에 있다는 말은 유가를 내리고 주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트럼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결론을 일단 시장 자체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의 초대형 IPO가 강세장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는지 자, 그런 논리들만 우리가 아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스페이스X라든지 엔트로픽의 초대형 IPO가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기대되는 IPO들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 월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트럼프 행정부도 IPO를 다시금 활성화시키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죠. 또 지수 제공업체들은 더 빠른 편입을 위해서 규칙을 변경하고 있고 자, 유동주식의 배수라든지 이런 계산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주들이 시장의 강세장의 종식을 요구하는 그런 투자 사이클 후반부에 책략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 자,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막판으로 일단은 자금을 갖다 불꽃을 터뜨리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자 사이클 후반부에 개인 투자가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조용히 매도하는 그런 투기적인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 하락에 앞서서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IPO를 통해서 시장의 주식을 과잉 공급시켜서 오히려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투자 가능한 주식 수의 감소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강세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상장 증권 수가 1990년대 이후에 최고치인 8,000개 이상에서 지난해는 4,000개로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발행량의 감소라는 낙관론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모 발행 물량이 해마다 체계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자사주 매입 증가,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의 인수 기간의 연장, 비상장 기업의 인수 확대, 그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이 그 연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발행을 갖다가 물량을 갖다 급증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식의 유입을 본다면 이미 소수의 급등주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010년도 상반기에 시장 전반의 확장 이후 최근의 상승세는 지수 구성 종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M7 덕분인데 M7의 강력한 실적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4월에 10% 이상 급등을 했지만은 동일 가중지수, 즉 말해서 모든 것을 평균한 것들은 6% 상승에 그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이스X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 공개를 했을 경우는 M7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즉 말해서 IPO를 위해서 투자 공간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기존 보유자 산을 갖다가 매도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 부분이 대형 기술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를 팔게 되면 지수가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조 달러 정도의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은 장기 성장주에 더 투자하기보다는 주식 배당 수익에 더 비중을 둘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이 패시브 펀드가 신규 발행을 위해서 자본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유 자산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다. 기존 자산 팔고 이쪽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걸 성장주 하지 않죠. 배당을 받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런 쪽에다가 IPO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성장주를 빼가지고 더 많은 올라가는 큰 성장주에다가 갖다가 넣기 때문에 그렇게 리밸런싱만 일어나는 거지 결론적으로 봐서 새로운 자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도리어 빠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MD가 호실적 발표 후에 골드만삭스로부터 대폭의 상향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강력한 1분기 실적 발표회에 힘입어서 에이전트 인공지능 분야의 호재 덕분에 1년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 240달러에서 450달러로서 상승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분기 매출 전망치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주가가 그렇게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기업이란지 소비자 월크로드에서 에이전트형 AI 확산을 통해서 서브 CPU 이런 것들이 AMD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면서 AMD는 서브 CPU를 통해서 에이전트형 AI 도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매력적인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CPU가 옛날에 8대당 지금 이제 GPU가 한 대가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대1이라는 거죠. 그만큼의 CPU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CPU 만들고 있는 지금 이제 AMD 이런 회사들이 뛰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이유로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에이전트 AI는 인간의 감독 없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해서 여러 작업에서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AI 기반의 도구 세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추론 작업의 부하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CPU 주문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추론 때문에 CPU 주문량이 늘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AMD에서 생산한 것과 유사한 X86의 칩이 기업용의 에이전트형의 증가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MD가 2027년도 말까지 서브 CPU의 매출을 갖다 211억 달러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24%가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1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 보고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AMD에 관해서 5월 6일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버에 대한 일단은 강한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고 GPU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360불에서 410불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경영진 입장에서 본다면 5년 동안의 서버 성장률 갖다 35%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18%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그거는 분리시 비율을 갖고 있다. CPU에 대한 상당히 강한 그런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한 70% 이상의 성장률을 갖다가 2분기에 일단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것도 서브 CPU의 요거 때문이다. 수요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CPU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27년도 EPS를 갖다가 12.12 정도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12.12 정도 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배수를 좀 준다면은 한 35배수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적어도 424불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죠. 자, 다음 밑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구글 클라우드와 TPU의 견조한 성장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지금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반도체 사업에서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부분의 수익이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일부 분석가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유튜브 모 회사에 대한 그 시장 수익률의 상위 등급을 유지한다. 12개월 목표 주가를 420달러에서 46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시장 컨센서스 추정치가 향후 2년간의 구글 클라우드 매출 영업이익의 잠재력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신 클라우드의 수주잔고 데이터와 공급망 팀의 하드웨어 판매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은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갖다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를 올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주어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2010년도 말까지 전년 대비 7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평균 예상치는 58% 증가를 상회하는 수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인공지능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의 TPU를 갖다 포함해서 구글의 하드웨어 판매가 기존 컴퓨팅의 임대 사업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6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53명이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은 거대 금융기업들의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가격대를 주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향후 2주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지만 금융 부분의 상당수는 이미 실적을 공개했고 이는 그룹 내의 기업별의 위험을 일부 완화하고 XLF 구성 요소의 전체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 XLF는 금융 ETF죠. 해당 지수가 3월 말에 저점 이후에 급격한 반등에 이어서 몇 주 동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요 지지선이 51선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술주 랠리 이후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금융주는 투자자들이 다시금 주목할 만한 논리적인 영역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와 그들 같은 업종에서 나타난 공격적인 모멘텀에 비해는 좀 다소 뒤처져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금융주가 아직까지는 과매도 상태에 가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려면 XLF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골드만삭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골드만삭스 차트를 본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 있죠. 이런 하락 추세는 일단 끝이 났고 다음 추세는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만 돌파해 준다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 51선 위에서 약간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차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거는 골드만삭스하고 XLF 있죠. 자, 금융지수를 갖다 비교한 건데 헤드앤숄더가 되고 있습니다. 역헤드앤숄더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돌파해 준다면 갈 수 있겠죠. 아까와 비슷한 차트가 되고 있는데 자, 비교를 해서 본다 하더라도 자, 골드만삭스가 좀 더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과거 37년이 걸렸던 일을 단 3일 만에 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월가는 인공지능 붐 자체가 마이크론과 그 주식의 고성장 시대를 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자체가 올해 들어서 124% 급등하면서 시총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서 2010년도 메모리 칩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 그래서 현재 수요의 50에서 67%만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요가 많이 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정주당 순이익이 지난 분기에 12.2달러 증가되었고 수요와 구조적의 상한선 역시도 또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아무래도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딸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 지난 3거래일 동안의 시총이 1,000억 달러 이상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시총이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화요일 날엔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 참고로 지금 마이크론 시총이 1,000억 달러를 달성한 데는 37년이 걸렸는데 3일 만에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삼성과 함께 고대역폭의 메모리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세 회사 중에 하나다. SK 하이닉스, 삼성, 그다음 마이크론이죠. 자, 마이크론 전례 없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HBM 이런 것들이 AI 칩 생산의 핵심 병목 현상으로 되었고 자, 고객들은 또 공급 확보를 위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라도 수년간의 선불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2010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저거를 모두 판매했고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 중기적으로 고객 수요의 50에서 67%만 충족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계속해서 물량이 많이 딸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요 급증과 함께 주당 순이익 EPS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에 조정 EPS가 12.2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1.56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실제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 상승률보다 순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P/E 레이쇼가 7.7배로 낮아져 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메모리 산업은 원래는 경기 변동에 민감했지만은 AI 붐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이게 가장 큰 일단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고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고객의 선불 결제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수익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고 있고 장기 계약의 구독형 특성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에 프리미엄을 더할 수 있다. 다 장기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단기 계약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에 따른 지금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도 돌봐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마이크론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매수 등급가 1,000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컴퓨팅 배포와 더불어서 수요 창출에 긍정적인 피드백의 루프를 형성하면서 평소보다 긴 메모리 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래서 메모리 가격과 수요에 구조적으로 더 높은 상한선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경기 침체기를 기준으로 이번에 경기 순환을 해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요 환경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기 순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면 파는데 자, 주가는 계속 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와 코닝의 새로운 계약 관계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AI 트렌드 중에 하나를 입증하고 있는데 자, 광학 부품의 공급 부족 현상 자체가 진화됨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주요 업체들과 협력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코닝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의 광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대 27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엔비디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닝의 광학 제품 제조 능력이 10배 정도 증가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23% 이상 상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는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급증을 예상해서 광섬유 공급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광섬유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AI 붐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별히 엔비디아와 코닝과 함께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첨단 제조 공장을 갖다 설립할 계획이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코닝에 27억 달러 투자하면서 코닝의 보통주 최대 1,500만 주를 갖다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를 갖다가 취득하게 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개월 동안의 AI 공급망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라든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부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한 광섬유 케이블의 양을 고려해보게 되면 코닝과 협력하는 것 자체가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 2년 안에 데이터 센터에서 광학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러한 추세에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또 루멘텀과도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 쪽에서는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광학 쪽에는 좀 봐야 된다. 저 루멘텀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 있죠. 한 3, 4개 정도 저 그런 것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토큰화가 월스트리트에 도입되고 있는데 JP모건이 미국의 국채를 암호화폐처럼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월가의 실물자산 토큰화 노력은 2016년도에도 계속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인 키네식스는 마스크카드, 리플, 그다음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토큰화된 미국의 국제펀드의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국경 간의 상황을 완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미국 국채를 갖다 토큰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 토큰화된 국채는 30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150억 달러에 불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물자산의 광범위한 토큰화를 통해서 규제의 명확성의 확보의 필요성, 더딘 도입 속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데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비트코인이 세계에 속한 그런 여러 가지의 세계에 소개한 핵심 혁신 기술인 블록체인에서 이러한 자산이 거래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시험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블랙락이라든지 템플턴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의 토큰화된 펀드, 토큰화된 예금,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분야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미술품이 있는데 미술품이 돈이 엄청나죠. 뭐 몇백억 한다는 100억 정도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토큰화 잘게 부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잘게 부숴가지고 토큰화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화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뭐 1억씩 100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자산을 갖다가 쪼개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대중이 이런 것들을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큰 돈이 들어간 것들을 잘게 부숴가지고 자, 팔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토큰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를 통해서 이러한 추세를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초에 예탁결제원은 여름 동안에 제한적인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10월에 새로운 토큰화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DTCC가 지금 토큰화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실물자산 유형에는 국채와 채권이 포함되고 있다. 나스닥과 같은 주요 증권거래소들도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의 토큰화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 이런 것들은 뭐 돈이 상당히 많은 거니까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뭐 10만 원씩 쪼개 팔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토큰화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토큰화를 통해서 국채와 같은 자산을 갖다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 환경에서 더 쉽게 더 이전이라든지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는데 자, 이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유사한 환경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주류로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디트 법안 자체가 올해 통과된다면 기관 투자가들의 암호화폐 도입이 훨씬 더 활발해질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크레디트 법안 자체는 하원을 통과했지만은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상원 의원들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법안 통과 전망은 밝아졌다. 자, 그렇게 향후 진행 과정은 아직까지 불확실한데 요거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이런 것들도 더욱더 많이 주가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